안녕하세요. 40대 남성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애틋한 첫사랑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찬바람이 불면 저는 알 수 없는 열병에 마음이 저려옵니다. 아내의 길이 있는 계절이거든요. 문득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이자 아내가 저에게 남기고 간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강원도 속초에 있는 보육원이었습니다. 멀리 짙푸른 동해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뾰족 지붕의 하얀 집으로 선생님의 손을 잡고 올라가던 길이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했고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이혼을 하고 떠나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술 냄새를 달고 살았으며 집안의 모든 물건을 부수거나 밥상을 던지면서 화를 내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저를 돌볼 여력이 없었던 아버지는 떠난 엄마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며 매일같이 벽나발을 불었고 결국 간경화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살기가 팍팍했던 친척들은 저를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9살이었고 그곳을 스스로 나올 때까지 근 10년 가까이 보육원 생활을 했습니다. 필구야, 여기선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해.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고 방 청소한 뒤에 아침 식사하러 오면 돼. 급식실은 복도 끝에 있어. 주말에는 보통 8시에 먹어. 9시에는 등교, 등하교는 보육원 차 알지? 책가방 메고 입구에 있는 미니버스를 타면 돼. 오후 5시 30분에 저녁 먹고 자유시간. 저녁 9시 취침이야. 뭐 질문 있을까? 질문 같은 게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얼른 배정받은 방으로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발머리를 한 소녀가 지나갔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름아, 여기는 필구. 같은 나이니까 친하게 지내고 필구 모르는 거 있으면 아름이가 좀 챙겨주고. 자, 가봐. 보육원에서 처음 본 아이가 그녀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방치되어 양육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저는 피부는 푸석했고 몸은 삐쩍 말라 왜소했고 그녀보다도 키가 작았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도 꼬질꼬질 떼국물이 흐르는 제 몰골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유난히 맑고 하얀 피부의 그녀가 생긋 웃으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어? 아니, 없는데. 그래? 뭐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 그럼, 남자 숙소는 저기야. 단발머리 소녀가 반대쪽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남자 아이들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녀를 다시 만난 건 다음날 저녁 급식실이었어요. 식판에 음식을 받아서 자리에 앉는데 아름이가 그걸 보고 킥킥 웃었어요. 식판에 밥과 반찬이 머슴밥처럼 산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많은 걸 밥 한 톨 흘리지 않고 반찬 하나 남김없이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퇴식구의 식판을 정리하는데 아름이가 제 팔을 가볍게 쿡쿡 눌렀어요. 제가 아름이를 보자 아름이가 턱으로 구석에 놓인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후원자들이 넣어준 빵과 음료수가 놓여져 있었어요. 이미 밥과 국을 실컷 먹어서 배가 빵빵한데도 빵과 음료수를 챙겨가서 또 먹었습니다. 먹는데 한이 맺힌 것처럼 식탐을 부렸습니다. 아름이는 제가 먹는 모습을 엄마 미소로 봐주었어요. 그렇게 보육원에 적응하고 한 달쯤 됐을 때 평소처럼 후원자가 보내준 간식을 집어드는데 매우 거칠고 불량한 목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 신빙! 동작 그만! 저요? 그래, 너요. 너 말고 누가 있을까? 손버릇 나쁜 새끼가. 무슨... 야, 눈 깔아 이 새끼야. 누구 맘대로 손을 대. 보육원에서 무조건 피해야 할 존재. 중학교에 다니는 상철이 형 패거리였어요. 상철이 형이 눈짓을 하자 험상궂게 생긴 형 둘이 제 양팔을 잡아 끌고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생활지도원 선생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새로 들어온 아이에게 관행처럼 신고식을 하려는 거였죠. 나는 어리다고 봐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빵은 후원자님이 준 거잖아요.
상철이 형이 비꼬듯이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흉내를 냈습니다. 후원자님이 중근제네 얘. 보기보다 혀가 길구나. 어디 맷집도 짱 좋은지 한번 볼까? 형들의 주먹 한 방에 바로 바닥에 쓰러졌고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사람이 맞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 원장 선생님 오신다! 원장 선생님! 형들이 기겁을 하며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갔어요. 저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서는데 제 팔을 부축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름이었어요. 괜찮아? 고마워. 코피다. 이리 와 내가 닦아줄게. 저희 보육원만 그런지 몰라도 그땐 형들의 구타와 기합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의 호주머니나 지갑을 털어서 돈을 훔쳐오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손찌검과 발길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울음을 그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맞아도 울면 됐으니까요. 제가 울면 선생님에게 매를 맞지 않으면 형들한테 보복을 당했기 때문에 눈물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상철이 형은 군대놀이를 좋아해서 눈 오는 날 밖에서 팬티만 입고 구르는 기합을 주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아름이는 생활지도원 선생님을 부르러 다녔습니다. 아름이는 저를 구원해주러 오는 천사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춤도 잘 춰서 정말 못하는 게 없었어요. 보육원 합창단원으로 후원자들이 오시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했어요. 아름이는 합창단원 중에 제일 눈에 띄는 미모를 가졌는데 잘할수록 미모는 더 빛을 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입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면담을 할 때마다 뾰루퉁한 얼굴로 대답도 하지 않는 모습을 양 부모가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름이가 보육원을 떠나지 않으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우면서도 기뻤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 키는 아름이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자랐고 제 마음은 아름이를 향한 사랑의 새순이 조심스레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름이는 오누이처럼 친구처럼 저를 사랑했습니다. 아름이는 5살 때 미아로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왔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누구보다 더 컸습니다. 오늘 학부모 면담했거든? 교무실로 들어가는 아줌마 얼굴만 봐도 알겠더라. 누구 엄마인지 진짜 붕어빵이더라. 당연하지, 가족이니까. 맞아, 친구들은 다 부모님을 닮았어. 아름이가 꿈을 꾸는 눈길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누굴 닮았을까? 엄마? 아빠? 나를 닮은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 아마 너를 걱정하면서 너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거야 네가 여기 있는 줄 몰라서. 필구야, 나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버려지게 된 건지, 부모님은 왜 나를 포기한 건지 늘 궁금했어.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다? 그 답을 안다고 지금의 내 상황이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부모님들이 나를 버렸다는 자책이나 죄책감 느끼지 말고 그 선택을 후회 안 하고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그저 행복하게 살아만 계셔도 나는 좋을 것 같아. 아름이는 주어진 환경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착하고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러실 거야. 그리고 이젠 네가 직접 가족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내 인생에 기둥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름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냐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너의 기사가 되어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는 대기표를 나눠주면서 살 거야. 줄을 서시오 하고 아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름이가 웃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치던 밤이었어요. 번개와 천둥이 무섭게 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남자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아름이가 창백해진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비를 맞고 서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어 나가서 아름이를 복도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름이는 울기만 했어요. 그때 번개가 번쩍하고 내리쳤고 아름이 입고 있던 교복에 솔기가 뜯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 원장 집에 불려갔어? 아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보육원 원장은 우리 원생들을 국가지원금으로 치부하는 악마였어요. 후원자들 앞에서는 우리를 걱정하는 척, 돌보는 척,
잘해주는 척했지만 뒤로는 보조금을 착복하고 원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저희는 풀장까지 갖춘 원장의 사택을 청소하거나 원장 소유의 논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농번기에는 매일 거머리에 물려가며 논에 피를 뽑았고 밭에 풀도 메었어요. 여자 원생들은 원장 집에서 빨래와 식사 준비를 했는데 원장의 개 양아치 아들이 일하는 여자 원생들을 건드린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았어요. 상철이 형이 깡패라면 원장 아들은 악마였어요. 내가 그 새끼 가만 안 둬.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덤벼들어서 후라이팬으로 당장 손에 잡히는 게 그거라서 너무 세게 휘둘렀어. 죽은 건 아니겠지? 저는 수건으로 아름이가 빗물을 닦아주고 담요로 따스하게 몸을 감싼 뒤 혼자서 원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식탁 옆에 원장 아들이 누워 있었어요. 코에 손가락을 갖다 대어 보니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늘어진 양아치의 배를 거세게 찼습니다. 양아치 새끼가 아파하는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아름이는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 아름이가 수모와 능멸을 당하기 전에 탈출을 해야 한다. 지금 생각해도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육원으로 돌아와서 떨고 있는 아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가자. 그 사람 살아있어? 숨은 붙어있더라. 아작을 내주려다 참았어. 안심해. 아름이가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이 책가방에 칫솔과 치약, 수건, 속옷과 옷까지 몇 개만 넣고 나왔습니다. 걷기도 하고 지나가는 트럭을 얻어타기도 하면서 보육원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트럭 뒤에 탑승했을 때도 저희는 한 번 잡은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손을 놓지 않으면 이 세상과 연결된 단 하나의 끈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듯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중국집에 취직을 했어요. 사장님이 저희 사정을 알고는 당장 잠자리도 살펴봐 주시고 참 잘해주셨습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 고생이 많네. 당장 잘 때는 있고? 아니요, 구해야죠. 적당한 데 나올 때까지 여기서 자게. 진짜요? 그래도 돼요? 그럼 되다 마다. 나도 안심되고 좋지 뭐. 두 사람이 가게를 봐주는데 도둑이 되겠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나저나 자네들 주민등록증은 있나? 아니요. 에헤이, 어린 친구들 민증 있어야지. 통장도 만들고 적금도 넣고 운전면허증도 따야 할 게 아닌가? 자, 내일 나랑 같이 동사무소로 가서 민증부터 만들자고. 사장님 덕분에 저희는 주민등록증도 발급받고 통장도 만들었으며 저금을 했어요. 이듬해에는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하얀 원피스에 정장을 갖춰 입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 한 장 찍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피로연은 당연히 중국집 짜장면으로 했습니다. 나 강필구는 홍아름을 아내로 맞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 것을 맹세합니다. 나 홍아름은 강필구를 남편으로 맞아 남편이 힘들어할 때면 내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가장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아내가 돈 벌러 나간다면 절대 말리지 않겠습니다. 뭐? 아름아, 나는 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거야. 지금은 사진 한 장으로 대신했지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 드레스 입혀줄 거야. 결혼식도 근사하게 올리자. 콜. 나는 남편의 말을 잘 따르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중국집 사장님은 너무 착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제가 일한 지 2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장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신다면서 저에게 퇴직금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울먹이셨어요. 저는 사장님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이, 두 사람 갈 데는 있나? 사장님, 저희 걱정은 마세요. 저희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라고요. 그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희망을 잃지 말게. 네, 사장님.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내 고향 마을 어딘지 알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와. 사장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사장님은 아버지처럼 저를 챙겨주신 분이셨어요. 재산을 탕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처진 어깨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사장님과 헤어진 저는 단칸방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서울로 왔습니다. 제일 큰 도시답게 일자리도 많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막노동을 뛰기도 하고 택배 상하차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반지하 새빵 월세를 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지고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다리가 보이는 시끄럽고 냄새나는 방이었지만 아름이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무리 빠듯하고 가난해도 집에 돌아오면 내 안에 아름이가 있다는 사실에 힘이 났습니다. 얼마 안 있어 아름이는 한식 뷔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는 봉제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공장이란 곳에 직원이 많다 보니 텃세와 왕따가 심했습니다.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경계와 경멸의 눈초리가 저를 못 견디게 했어요. 그래도 적응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든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등허리에 흘렀던 땀으로 몸이 서늘했고 허기가 졌습니다. 아유, 우리 필구 복스럽게도 잘 먹네. 너처럼 맛있게 먹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칭찬이냐 구박이냐? 이거 뭔데? 선물, 자기한테 주는 거. 선물 포장지를 벗기고 나온 것은 갓난애기용 더신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진짜야? 3개월이래. 앞으로 2달만 더 있으면 애기가 움직이는 것도 느껴진대. 꼬물꼬물. 어떡해? 홍아름, 이거 진짜지? 꿈 아니지? 이리 와봐. 내가 꼬집어 줄게. 깍! 행복한 비명을 질렀고 아름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들 행복의 반도 못 가진 하늘나라 천사들이 시샘을 했을까요? 아름이는 딸을 낳았지만 그 귀여운 생명체를 눈으로 보지도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출산까지 앞으로 일주일. 당신 배가 진짜 산만하다. 매일 부풀어 오르는데? 괜찮은 거 맞아? 힘들어. 두렵기도 하고. 내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새 생명을 거둘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팀이야. 팀 아름. 앞으로 셋이 되는 기념으로 일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에게 멋진 아빠가 될 테야. 사랑과 책임감 뿜뿜하는 훌륭한 아버지. 그게 바로 나야, 나. 응, 필구, 너는 꼭 그런 아빠가 될 거야. 아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갑자기 진통이 오는지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다며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119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여보,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애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줘. 걱정 마. 당신도 아기도 다 무사할 거야. 무사할 거야.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아내는 분만실로 들어간 지 5시간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인은 과다출혈. 예정일보다 일찍 딸이 세상에 나왔는데 피가 지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빈소를 지키면서 저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앞으로 아내를 볼 수 없다는 슬픔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저를 목 놓아 울게 했어요. 하지만 마냥 넋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있었으니까요. 아름이가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던 생명이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 신생아실에서 건강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름이는 유능한 살림꾼이었습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아름이가 사놓은 젖병을 데우고 분유를 타고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아름이가 준비한 옷을 입히고 이불로 감싸 안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청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동네에 젖동량을 다니는 신봉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마을 경로당으로 가서 어르신들에게 넙죽 큰절을 하고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르신들. 부모가 없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맡아만 주시면 많지는 않지만 용돈을 챙겨드릴게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시고 순번을 돌아가면서 딸을 맡아주셨어요. 무료하고 적절했던 할머니들에겐 아이를 돌보는 일이 즐거운 놀이가 되었거든요. 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시간이 좀 더 자유로운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를 이 집 저 집에 맡긴 채 택배를 돌리고 퇴근과 동시에 애를 찾아와서 씻기고 먹이고 재웠습니다. 동네 모든 할머니가 딸아이에게 엄마이자 할머니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는 마을 할머니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딸이 5살이 되던 해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할머니들도 베이비시터 일에서 해방됐습니다.
할머니들은 여전히 저희 딸 소식이 궁금해서 저희 집을 찾아오시고는 했어요. 아름아, 춘천댁 할머니 오셨네. 우리 아름이 좋아하는 만두 사오셨네. 아름이는 누군가? 우리 아라 말하는 건가? 아, 맞아요, 알아. 저도 모르게 딸아이를 집사람 이름으로 불러요. 젊은 사람이 벌써 그러면 어쩌누? 이름이 헷갈리면 우리 아라 섭하지, 그치? 아라가 춘천댁 할머니 품에 안기면서 어리광을 피웠습니다. 응, 내 이름 아름이 아니고 아라야. 아빠도 알고 있어, 아라야. 그냥 너가 아나 모르나 시험해본 거야. 엄마는 홍아름, 아빠는 김필구, 나는 김아라. 아라는 한창 엄마를 궁금해했어요. 아라 손을 잡고 마트에 가면 흰 원피스에 긴 단발 웨이브에 머리띠를 한 여자만 보면 엄마 하고 부르면서 달려갔습니다. 결혼 사진 속에 있는 엄마라고 착각을 했어요.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드는 여자아이를 보고 당황해하는 여성에게 깍듯하게 사과를 드리고 아라를 데리고 나오면 아라는 엄마한테 가겠다고 떼를 쓰면서 울었습니다. 임마, 너만 그런 게 아니거든. 나도 우리 아름이 보고 싶거든. 너무 보고 싶어서 나도 울고 싶거든. 울다 지쳐서 잠이 든 아이를 보면서 차라리 보육원에서 아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수없이 했습니다. 뷔페에서 설거지하느라 퉁퉁 부은 아름이 손이 잊히지 않았어요. 평생 고생만 시켰던 아름이를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헛된 망상을 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은 제 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배달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빗길 사정충돌 사고였는데 그 사고로 허벅지와 발목을 크게 다쳤고 저는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재활치료로 운전과 택배 일을 계속 할 수는 있었지만 비 오는 날이면 발목이 쑤시고 아파서 진통제가 없으면 잠도 자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배달 사고가 적은 택배 우수사원이 되어 성북동 일대에 택배를 맡게 됐는데 그곳은 일명 회장님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회장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궁궐 같은 집들을 보고 입이 벌어지더군요. 우와, 대박! 주소지를 보고 으리으리한 건물의 거대한 정문에 배달 물건을 놓았습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 남대문만한 대문이었습니다. 담은 남한산성처럼 높고 높았습니다. 물품을 배달하고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분명 5분 정도 돌았는데 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확인하니 아까 그 집이었습니다. 아까는 정문이고 여기는 후문이었어요. 와, 5분을 돌았는데 대체 이 집은 뭐지? 이런데 누가 사는 거야? 너무 신기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동네가 휑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을 조금 더 오르는데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잽싸게 트럭을 세우고 내렸습니다.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 앉았습니다. 트럭에서 생수병을 꺼내서 뚜껑을 열고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물 한 모금 하세요. 할머니는 입에 물을 축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아주 조금만 입을 대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119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휴대폰을 꺼내드는데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 좀 잡아 일으켜 주겠소?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이 가까워 좀 데려다 줘요. 병원은 안 가셔도 되겠어요? 응, 병원 가 놀린 거 한 대 맞고 오는 거지. 자꾸 가면 꾀병 환자라고 놀려. 할머니 댁이 어딘데요? 할머니가 손으로 가리킨 곳은 방금 제가 택배를 배달한 으리으리한 남대문과 남한산성이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10월의 선선한 날씨에 일하는 사람에겐 딱 좋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겐 추운 법입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염려됐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절뚝절뚝 걸어서 댁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비록 속도는 느려도 균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소한 몸집에 뼈만 남아 제가 배달하는 생수 상자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할머니, 식사는 잘 챙겨 드십시오. 새털처럼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계셨는데 어깨가 들썩이고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울고 계신 것 같았어요. 무슨 사정이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남대문만큼 웅장한 대문을 지니고 계단을 오르자 푸른 잔디 위에 성처럼 생긴 2층 양옥집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아주머니 한 분만 계셨는데 가족은 아니고 일을 봐주시는 가사 도우미 같았습니다. 회장님, 하만때 괜찮아요, 괜찮아. 내 약하고 이분 드실 시원한 냉차 한 잔 부탁해요. 저는 머쓱하게 서서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자기 옆자리로 오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전 뭔가 홀린 듯이 할머니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약을 꿀꺽 넘기신 뒤 저를 뚫어져라 보셨어요. 고맙네, 젊은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냥 지나갔을 거네. 그리고 119가 달려오지. 평소에도 자주 그러세요? 혼자 걷다가 쓰러지면 위험할 텐데. 요즘 통 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해서 그렇다네. 왜... 할머니의 눈이 순식간에 벌개지면서 촉촉해졌습니다. 그러게 말이네.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 할머니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달 됐네.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 땅에 묻은 지. 교통사고였다네. 뉴스에도 나왔는데 미국의 장모님 병문안 갔다가 신호대기 중에 그만.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실감이 안 나. 압니다. 저도 그 마음. 할머니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상처를 했습니다. 벌써 5년이나 됐는데도 찬바람만 불면 마음이 저릿합니다. 10월이 아내 기일이거든요. 그렇군. 어딘가 심연의 아픔이 있는 눈이라 생각했어. 목이 메이는지 차를 한 모금 하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통 잠을 못 자는데 아까 낮에는 깜빡 잠이 들었나 봐. 까무룩 잠결에 바깥에서 손주 녀석과 내 아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나? 아들이 나를 불렀어. 엄마, 엄마 하면서 나를 재촉하고 씩씩하게 나를 찾는 손주 녀석 목소리도 들렸어. 할머니, 얼른 나와봐요. 같이 놀아요. 너무 재미있어. 며느리는 늘 그랬듯이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어. 어머님, 민준이 좀 보세요. 애가 말도 안 되게 웃겨요.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응 하고 몸을 일으켜서 밖으로 나갔네. 정원은 텅 비어있더군. 아마도 대문 밖에서 나를 불렀나 보다. 대체 뭘 보여주려고 그러지? 궁금한 마음으로 대문을 나섰네. 그리고 이리저리 아들을 찾아 헤맸다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네가 나를 부축하고 있었어. 아내를 잃었던 그때가 떠올라서 할머니의 말에 공감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처럼 저를 놀래켜주려고 어디 숨었나 싶어서 장롱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욕실 문도 두드려보고 다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텅 빈 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더군요. 모르겠습니다. 5년밖에 안 돼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마음도 모르는 주제에 말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네. 나는 꿈에서 아들이 나를 부른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 네? 자네한테는 웃기게 들릴지 몰라도 아들이 죽고 처음으로 꿈에 나왔단 말이네. 나를 바깥으로 불러내서 꼭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 맞네. 자네 말일세. 이 동네는 대한민국 굴지에 재벌가의 명사들이 살아. 세상 부족한 게 없고 타인에겐 무감한 사람들이지. 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고 눈길 하나 꿈쩍하지 않을 사람들. 자네가 나를 업고 갈 때 아들이 나를 부른 이유를 깨달았네. 이들은 단 한 번도 나를 업어주지 못했어. 심장마비로 남편 먼저 보내고 맡게 된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과 보내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네. 모처럼 내가 집에 있는 날이면 아들이 곰살맞게 내 옆을 떠나지 않았는데 나는 질색을 했지. 아들이 어버이날 기념으로 나를 업어주겠다고 했을 때 까불지 마라 맘에도 없는 말을 내뱉었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아들은 내 손을 잡거나 안거나 하지 않았어. 아들을 보낸 뒤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일이 그거야. 우리 아들을 더 이상 안아볼 수 없구나. 만져볼 수 없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가만히나 있을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으셨습니다. 저는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어르신, 저는 고아 출신인데요. 보육원에서 아내를 만났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랬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자책이나 죄책감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더 슬프다고요. 그냥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저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하다고요. 고아인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아드님은 어르신의 사랑을 무지 받고 자라셨겠지요? 어르신이 말은 퉁명스럽게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늘 애 같아 보여도 눈 깜짝할 새 부모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니까요. 그렇다면 좋으련만. 분명 그럴 겁니다. 저는 택배 시간이 걱정되어 이제 슬슬 인사를 드리고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자네 택배 일하면 얼마나 버나? 네,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합니다. 내가 지금 월급의 2배를 줌세. 대신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건 어떤가? 내가 필요하면 운전도 해주고 정원을 가꾸는 조건으로.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일 매여있는 일은 좀 힘들어요. 왜 그런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7살인데 일을 마치면 딸을 데리러 가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함세. 딸과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지금 월급의 3배를 주겠네. 할머니 저를 어떻게 믿으시고. 회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내 나이쯤 되면 관상가나 다름없네. 척 보면 안다 이 말일세. 싫은가? 그럼 월급을 더 올려야 하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인생에 이런 호의가 처음이라서 어쩔 줄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의 호의는 예하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하네. 그럼 염치불구하고 하고 수락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아무 말이나 짓거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배원을 그만두고 제 딸 아라와 회장님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회장님 댁의 정원을 돌보고 일주일에 2번 운전을 하는 일은 택배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였어요. 이렇게 일하고 월급을 받아도 되나 싶어서 집안 구석구석 손볼 데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손볼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아라 유치원도 저택 가까운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라는 할머니들 손에 자라서 회장님을 어렵지 않게 대했고 천진난만한 아라의 웃음소리가 매일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라가 있으니 무덤 같던 우리 집이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네. 아라는 제 엄마를 닮아서 재능이 많았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 불렀어요. 춤도 곧 잘 춰서 회장 할머니를 기쁘게 했습니다. 아라는 나중에 연예인이 되어야겠다. 춤추고 노래하는 걸 나만 봐서는 안 되겠어. 9살이 된 아라를 볼 때마다 저는 흠칫 놀라고는 했습니다. 9살 때 봤던 아름이와 붕어빵처럼 닮은 얼굴이 저를 보며 생글생글 거렸습니다. 학창시절 면담원 학부모와 친구 얼굴이 붕어빵처럼 닮았다며 부러워서 울던 아름이가 생각났습니다. 자기를 꼭 닮은 지금의 아라를 아름이가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여보, 아라가 당신을 빼닮았네. 이러니 내가 자꾸 아라를 아르마 하고 부르지. 아내 사진을 꺼내들고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아라가 옆에 와서 사진을 뺏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꾸 나한테 아름이라고 불러. 아빠 혼내줘. 버릇이 돼서 그래. 사진 이리 줘. 아라가 사진을 도로 건네주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나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아빠가 엄마를 맨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랑 똑같아. 아항. 아항이 그게 뭐야? 엄마도 나처럼 예뻤겠다. 그런 의미야. 아라의 뻔뻔한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예뻤지. 아빠, 근데 할머니도 나 닮았다? 누구? 회장 할머니? 응, 전에 약수터에 갔는데 지나가던 아줌마가 그랬어. 할머니랑 손녀가 완전 붕어빵이라고. 그래? 그런가? 아빠는 모르겠는데. 하만댁 이모도 그랬어. 알고 보면 내가 할머니 핏줄일 거라고. 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산다던데. 아니야? 사람이 환경의 동물인 걸까요? 아닌 게 아니라 아름이는 성장할수록 묘하게 회장님 얼굴을 닮아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산책을 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하마댁 아주머니까지 저희를 먼 친척으로 여겼다는데 실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대체 얼마나 닮았다고 그런 말을 하시지? 아니야, 그런 거. 부부도 오래 같이 살면 닮는다는데 매일 똑같은 걸 먹고 같이 웃고 그러니까 닮아가는 게 아닐까 싶네.
아, 그런 거야? 난 또 회장 할머니가 진짜 내 할머니인가 했네. 드라마 주인공처럼 출생의 비밀이 있는 줄 알고 괜히 기대했네. 에이, 좋다 말았다. 알아야, 아침 드라마 그만 보라고 했지. 왜? 김치 싸다고도 날리고 오렌지 주스도 토하고 얼마나 재미있는데. 아무튼 아라의 말을 흘려듣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정원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회장님 댁의 정원은 거대하고 웅장했으며 한 폭의 산수와 같아서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제가 산수화에 들어가 있는 전우치 같달까요? 정원 곳곳에는 투박하고 자연스러운 성물들이 진열되어 전시관을 방불케 했어요. 소나무와 목련나무, 모가나무가 철마다 정원에 계절을 입히면서 운치를 더했습니다. 단풍나무에 가지를 치다가 잠시 학교에서 돌아온 아라의 인사를 받던 중에 무심코 전지가위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름아, 아름아, 밑에 가위 좀 집어줘. 아빠 또 그런다. 아름이 아니고 아라라고. 진짜 나 개명할까? 아, 미안. 아, 왜 자꾸 헷갈리냐? 아빠가 맨날 엄마만 생각하니까 그렇겠지. 으이구, 자요. 그때였습니다. 정원에 나와서 햇볕을 쬐고 계시던 회장님이 벌떡 일어서서 제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너무 빠른 걸음이라 행여나 쓰러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자네 방금 뭐라고 했나? 아름이? 아름이라고 그랬나? 네, 회장님. 아직도 아내 이름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요. 아라가 이렇게 질색팔색을 합니다. 저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아름이요. 홍아름. 회장님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혹시 자네 부인 사진이 있나? 한번 보여주게. 결혼 사진이 있긴 한데 한창 예쁠 나이에 사진도 많이 찍어주지 못하고 보냈네요. 사진 좀 봅세. 가져와 보게 얼른. 저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제 방에 있는 결혼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러실까 의아해하면서요. 하얀 원피스에 물방울 무늬 머리띠를 한 아내가 제 옆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었어요. 다시 봐도 제 딸 아라와 판박이더군요. 아라랑 똑 닮았죠? 저라면서 이목구비가 더 닮네요. 사진을 건네받은 회장님이 입을 가리면서 놀라셨어요. 수미야. 죽은 아내의 사진을 보더니 회장님이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라가 회장님의 어깨를 감싸며 회장님을 부축해드렸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수미가 누구예요? 내 여동생 가여운 것. 10년 전에 죽은 내 막내 여동생. 이야기인 즉슨 회장님에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여동생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췌장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암의 고통 말고도 평생 짊어져야 했던 아픔이 있었는데 그건 5살 된 딸아이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어린이날이라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가 잃어버렸다더군. 제부는 해외 출장 중이라 내 여동생 혼자 아름이를 데리고 갔대. 아름이랑 꼭 놀이동산에 가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회전목마를 같이 타고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인파가 몰리면서 아름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친 거야. 회전목마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놀이동산을 미친 여자처럼 돌고 사무실로 찾아가 미아를 찾는 방송을 했지만 해가 지도록 아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 그때부터 수미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처음엔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보육원과 타가소를 돌아다녔지. 죽은 자식은 가슴에라도 묻는다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시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미친년처럼 돌아다니고 좀비처럼 정신이 없으니 어디 가정이라고 제대로 굴러갔겠냐. 아름이가 실종된 2년 만에 이혼을 하고 수미는 내가 걷어서 살았네.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어린이날만 되면 울었어. 그러니까 여동생님이 잃어버린 아이 이름이 홍아름이라네. 5살에 잃어버렸으니 자네 부인 나이와 같지 않나? 네, 맞아요. 아름이는 5살에 미아가 되어서 속초에 있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9살이었는데 예전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부모님 얼굴도 살던 집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보육원에 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알고 싶어 했는데 아름이는 버려진 게 아니라 부모가 애타게 찾던 잃어버린 아이였다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부모님이 아름이를 그리워하다가 병까지 얻었다는 사실을 들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름이는 설령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해도 그 부모를 위해 기도했던 아이였어요.
꾹 참고 있던 울음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내 조카 아름이 속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구나. 부모 자식이 서로를 그리워하는데 만날 수가 없었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쩜 이렇게 기막힌 일이 다 있을까? 어찌 이리 통탄할 일이 다 있을까? 회장님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알아도 눈물을 찾지 못하고 속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쏟아내었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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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얼굴은 모두 눈물 범벅의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때마침 장바구니 가득 창거리를 사오던 하만댁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얼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나중에 들려주신 말씀. 지는요,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줄 알았시오. 예전에 텔레비로 봤던 그 이산 가족 상봉 장면이 딱 그랬구먼요.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은, 아니 처 이모님은 이렇게 대꾸하셨죠. 맞아, 이산 가족. 우리 이산 가족이라네, 하만댁. 네, 회장님 또 저를 놀려 먹이시려고 그러시지요? 이제 안 속아요. 벌수로 아라한테 물어봤는디요. 아니라고 했구먼요. 하만댁, 아라가 나랑 닮았다고 그랬잖아. 그랬죠. 누가 봐도 회장님 핏줄이 맞다고 제가 그랬잖요. 아, 근데 아니람서요. 그지, 아라야? 아니에요, 이모님.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맞아요. 뭐요? 그때는 가족이 아닌데 지금은 가족이라고? 아이고, 별시럽네, 아라. 너 아줌마 놀리면 안디야. 가만 안 둬? 하만댁 내 동생 수미 알지? 10년 전에 봤잖아. 췌장암으로 죽은 수미 손녀가 아라야. 알죠. 왜 몰라요? 그 사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벌써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수미 손녀가 아라라네. 그래서 나랑 아라가 닮은 거였어. 에그머니나 진짜로 아라가 수미 사모님의 손녀란 말씀이셔요? 시상해나 그 잃어버린 따님이 그러면. 그래 내가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졌을 때 내 손을 잡아준 필구 집사람이 수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 아름이었다네. 아, 그걸 어떻게 하셨대요? 김서방 결혼 사진에 수미가 있자는가? 20살의 수미가 환하게 웃고 있자는가? 와엄마, 이게 뭔 일이래요, 회장님? 이게 다 하늘이 내려준 복이지요? 아니네, 우리 아들이 맺어준 인연이지. 내가 아들 꿈을 꾸고 나갔다가 필구 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볼 때 우리 엄마의 큰 그림 같아요. 왜? 왜냐면 엄마랑 똑 닮게 나를 낳아주셨으니까요. 내가 엄마를 안 닮고 아빠를 닮았으면 가족이란 걸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렇네.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세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 이모님의 말씀도 맞고 제 딸의 이야기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죽은 아내와 돌아가신 장모님이 남아있는 저희를 위해 미련한 선물이 아닐까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저는 제 아내 아름이가 그립습니다. 그리운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